다음에 이제 오후 첫 세션은 우리 임종민 약사님 강의인데요. 임종민 약사님은 미국 약사면허를 가지신 분이고 또 영양제 처방 가이드 김갑 선생과 공동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명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 우리 큰 박수를 맞이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강의는 비타민 B군 강론이고요. 새해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공부하려는 모습 보니까 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비타민 B군은 제가 준비를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파트는 파트 1으로 나눠가지고 영양제를 4개씩 구성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비타민 B6부터 B12까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비타민 1부터 비타민 5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티아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티아민은 이제 필수 비타민으로서 저희 체내에서는 전혀 합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음식과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티아민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어서 티아민 피로인산으로 변환이 되고 이후 ATP 합성이나 당 지질 대사, 신경 전달 물질 등의 생산을 하는 것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티아민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위장관 수술을 하거나 만성 영양 결핍이 있거나 암 환자 등 이제 체내 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체내에서는 티아민이 총 약 25mg에서 30mg 정도가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골격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적혈구 세포에서 이제 조효소 형태로 운반이 되고요. 나머지는 인산화 형태로 뇌나 심장, 간 등에서 골고루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체내 반감기는 약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알려져 있고요. 약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은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4시간에서 6시간 뒤에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이제 고용량을 많이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인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나 임산부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체내 티아민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아민과 상호작용하는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나이아신이 있습니다. 나이아신은 이제 티아민 대사 과정에 필요하고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이제 티아민 대사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 과정에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아민과 함께 신경 기능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은 이제 티아민의 활성화를 돕고 티아민이 이용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 필요하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티아민의 흡수와 대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아민의 결핍 증후군의 일종인 이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에는 티아민 정맥 주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풍 당뇨증이나 이제 젖산산증 등 같은 유전성 대사 질환 증상에는 티아민 경규제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아민을 활용한 이제 임상 시험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 및 신장병증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입원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호트 연구조사 결과 티아민을 복용한 환자군이 이제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병원 내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조사 연구 결과로는 백내장 예방에 티아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울증 증상 완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티아민은 신경과 근육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게 만약에 결핍될 경우 이제 혈중 피루부산의 농도가 증가를 하고 따라서 젖산의 농도도 증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신경계와 심장 수능계에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될 경우 심혈관계나 근육, 위장관, 중추 및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발생을 하고 이 티아민 결핍증에 가장 이제 잘 알려진 증후군이죠. 각기병이 있는데 그 각기병은 증상이 어느 위치에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건성 각기병과 습성 각기병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후군, 이제 티아민 결핍증으로 알려진 게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여서 기억력 감퇴가 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제 티아민 주사제를 통하여서 티아민을 빠르고
많이 이제 체내에 보충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티아민은 이제 여러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포도당 대사와 신경막 기능의 유지, 미엘린 생산 아니면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의 합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분자 수준으로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자유 티아민 형태로 체내에 흡수가 된 뒤에 체내에서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활성형 형태인 티아민 피로인산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티아민 피로인산은 조효소로서 포도당 대사의 세 가지 주요 경로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오탄당 인산 경로에서의 트랜스케톨레이스, 다음은 당분해에서의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TCA 회로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요소와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리보스 5인산과 에너지원인 또 NADPH를 생산하는 이제 펜토스, 그 오탄당 당인산 경로에서는 세포질에서 티아민은 피로인산으로 활성화된 트랜스케톨레이스를 통하여서 리보스 5인산이 이제 글리세린 알데히드 3인산으로 변환을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티아민 피로인산으로 활성화된 효소인 이제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와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는 이제 당분해와 TCA 회로에서 세포 에너지를 위한 ATP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인 아세틸코엔자임 A의 형성을 유도하고 또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를 감싸는 미엘린의 생성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편 TCA 회로에서 있는 이제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나 가바 등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티아민은 에너지 생산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계 신호 전달에 필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항산화제로서도 작용을 하고 면역계에서도 작용을 하면서 당독소 생성도 억제하고 신경세포의 보호에 효과적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티아민은 다양한 활성형 형태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티아민인 티아민 염산형과 티아민 질산형은 다른 활성형 티아민에 비해서 수용적인 관계로 생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포티아민이나 프루설티아민 같은 활성형 비타민은 일반 티아민에 비해서 지용성을 띄우고 있기에 더욱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있고요. 약 4배에서 8배 정도 높은 흡수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PK 임상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임상 결과를 보시면은 일반 티아민보다 활성형 티아민인 프루설티아민의 혈장 내 티아민 농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이 벤포티아민과 프루설티아민을 각각 비교했을 때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벤포티아민 같은 경우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투과하지 못하여서 뇌내 티아민 농도를 높이지 않고 반면에 프루설티아민 같은 뇌내 티아민 농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쥐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고가 된 게 있는데요. 이제 벤포티아민을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증상에 완화되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벤포티아민이 뇌내 티아민 농도를 높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뇌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프루설티아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이 동물 실험 결과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루설티아민의 이제 효과를 조금 더 서포트할 인체 적용 시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린 성분은 리보플라빈인데요. 이 리보플라빈은 티아민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소장에서는 자유 리보플라빈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흡수된 뒤에 체내에서 조효소 형태인 FAD와 FMN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리보플라빈은 플라보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여러 작용을 하는데요. 열량 대사나 세포 기능, 성장, 그리고 스테로이드 대사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은 1회 섭취량 27mg 이하 정도는 약 95%로 체내에 바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티아민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기적인 섭취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보플라빈의 결핍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구각염이나 구승염, 지루성 피부염 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양실조나 알코올 중독자 같은 이제 리보플라빈
흡수가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 등을 통해서 체내 리보플라빈이 요구가량이 증가했을 때 결핍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은 이제 대부분의 비타민 B군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아신과 피리독신의 조효소 형태 변환 과정에 필요한 성분이고요. 엽산의 활성화에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철분과 마그네슘과도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세포 기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리보플라빈의 효능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신경 보호 작용이 있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항산화 작용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철분 대사, 미엘린의 생성 등을 통해서 신경을 보호한다는 가설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이 리보플라빈은 여러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편두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루 400mg 이상 되는 고용량의 리보플라빈이 해당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리보플라빈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제 백내장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메틸렌 테트라 하이드로플레이트 환원 효소인 MTHFR 유전자 다형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게 리보플라빈을 꾸준히 섭취시키게 되면은 이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크게 감소시키고 또 혈압과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보플라빈은 항산화 작용의 필수적인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의 활성형인 FAD는 NADPH와 함께 글루타치온 환원 효소에 작용을 해서 이 글루타치온 산화 형태를 다시 환원 형태로 바꿔주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쥐실험 연구를 통해서 리보플라빈이 비타민 C와 비타민 E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의 활성형인 FAD 조효소는 아까 말씀드린 MTHFR 효소의 작용에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이 MTHFR 효소는 메틸렌 테트라하이드로엽산을 5메틸 테트라하이드로엽산으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환된 5메틸하이드로엽산은 테트라하이드로엽산은 후에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메틸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리보플라빈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리보플라빈은 결핍된 경우 철분 흡수나 트립토판 대사,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나 다른 비타민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인두염이나 구순염, 구각염, 설염, 탈모도 있고 피부염도 나타날 수 있고 백내장도 발생할 수 있고 혈색소가 감소되는 증상도 나타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리보플라빈을 자주 섭취하여서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이러한 증상들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리보플라빈이 갖는 효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다른 비타민 B군들, 특히 엽산이나 피리독신, 티아민, 코발라민과 함께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항염증이나 진통작용을 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편두통 통증 완화라든지 골다공증이나 백내장, 월견전 증후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이아신이고요. 나이아신은 니코틴산, 나이아신 아마이드 혹은 니코틴 아마이드를 모두 통틀어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에너지 생산이랑 지방산 그리고 단백질의 대사, DNA 복제, 피부 건강 유지 등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통해서 결핍증의 치료 예방과 심혈관계 질환 또 피부 건강 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나이아신은 앞서 말씀드린 티아민과 리보플라빈과는 다르게 체내에서 일부 그 트립토판을 이용해서 일부 합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가 필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나이아신은 이제 일반적으로 결핍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펠라그라와 같은 결핍증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나이아신이나 트립토판의 섭취량 부족이 있겠고요.
또 만성 설사나 간경화, 알코올 중독 같이 흡수 장애, 아니면은 이제 나이아신 결핍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이소니아지드 같은 이제 결핵 치료제나 아자티오프린 같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결핍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나이아신이나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수주간 복용을 하여서 결핍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가는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로서는 다양한 형태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니코틴산,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 외에도 그 항노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NAD의 정부체인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리오티드라든지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와 같은 형태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아신과 상호작용하는 영양소는 다음과 같고요. 트립토판이 이제 나이아신의 정부체로 작용을 하는 거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리보플라빈과 피리독신은 이제 트립토판이 나이아신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엔자임 A의 지방산 그리고 아미노산 대사에 NAD가 사용되어서 서로 관계가 있고요. 아연은 이제 나이아신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은 이제 혈중 지질 개선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환자들에게서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혈중 지질을 개선을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심혈관계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요새는 잘 처방이 되지 않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이제 홍조와 가려움증, 빈맥 등이 있고요. 이 서방형 제제를 장기간으로 고용량 복용했을 경우에 간독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형태는 주로 이제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제에 포함되어서 나이아신을 보충하고 펠라그라 치료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펠라그라의 주요 증상은 이제 4D로 알려져 있는데요. 설사나 피부염, 치매, 그리고 사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경구 그리고 국소 제형은 여드름과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비흑색종 피부암과 광선각화증 증상 도움에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은 G프로틴 커플드 수용체인 하이드록시 칼복실산 수용체와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방세포에 있는 HCA2와 결합하여서 사이클릭 AMP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방 분해가 억제되면서 지방산 생성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간으로 공급되어야 할 지방산의 양이 감소를 하여서 전반적인 중성지질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나이아신은 간에 있는 다이아실 글리세롤 전이효소와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여서 중성지방 합성에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을 복용을 하면은 이제 홍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표피층에 있는 랑과란스 세포와 각질 세포에 있는 HCA2 수용체와 결합하여서 혈관 확장과 그리고 염증 반응을 매개하고 촉진시키는 이 프로스탄글란딘을 방출시키는 것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형태는 이러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홍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그 활성형인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는 모두 NAD 조효소의 정부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NAD 조효소는 세포 에너지 생산과 DNA 복구 그리고 항노화 단백질로 알려진 그 시루트윈의 발현을 조절하여서 우리 몸에 있는 주요한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NAD는 나이가 들면서 체내에 있는 양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노화가 일어나면서 심장 질환이나 암, 치매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전을 보면 이 체내 NAD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시루트윈으로 매개되는 전사 그리고 PGC1 알파 단백질이 활성이 되고요. 이 PGC1 알파 단백질이 이제 NRF1과 NRF2의 발현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NRF1과 2는 이제 전사인자로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특히 미토콘드리아 전사인자 A인 TFAM을 활성시키고요. 이 NRF1, 2와 TFAM은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활성화된 시루트윈 1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자가 포식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NAD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내 활성산소종이 감소를 하고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기능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의 아세틸기를 제거하여서 ATP 생산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세포의 전반적인 생존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NAD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기능 외에도 이제 항염증이나 세포 분열, DNA 복구, 생체 리듬 등 다양한 곳에서 기능하는 필수적인 조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NAD는 식이요법이나 운동, 영양제 등을 통해서 보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효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판토텐산입니다. 판토텐산은 필수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앞서 소개해드린 나이아신과 마찬가지로 일부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식품에는 주로 이제 코엔자임 A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섭취 시에는 판토텐산 형태로 분해되어서 다시 체내에서 코엔자임 A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판토텐산의 주요한 기능은 지방산의 생합성과 분해, 에너지 생산, 아세틸콜린,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등 여러 화합물들의 합성 작용에 필요합니다. 이는 판토텐산이 이러한 작용들을 하는 데 필요한 코엔자임 A 그리고 아실기 운반 단백질의 전구체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중에는 디판토텐산과 합성 유도체인 덱스판테놀, 판토텐산 칼슘이나 나트륨과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덱스판테놀은 국소 제제로서 이제 가려움증이나 습진과 같은 여러 피부 질환의 개선과 비염 환자들의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토텐산이 결핍될 경우에는 이제 사지 통증이나 감각 이상과 같은 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구역구토 복통과 같은 위장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혹 상기도 감염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토텐산도 다른 비타민, 아까 소개드린 비타민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오틴과 동일한 수용체인 비타민 수용체로 흡수되어서 서로 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판토텐산을 고농도로 섭취하게 되면은 비타민 수용체로 흡수되지 않고 수동적 확산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둘 간의 흡수율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PK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토텐산은 이제 상피세포의 세포 증식을 촉진시켜서 상피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드름이나 피부 상처의 회복과 같은 피부 질환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또한 이제 몇몇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이제 판토텐산의 유도체인 판테틴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질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목적으로도 복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발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대부분이 1940에서 60년대 진행된 동물 실험들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효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판토텐산이 체내에서 활용되는 이제 분자 생리학적 기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판토텐산은 코엔자임 A의 전구체로서 적혈구가 아닌 다른 모든 조직 세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효소들을 통해서 코엔자임 A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코엔자임 A로 변환되는 과정에서는 ATP4몰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세포질에서 이제 판테테인 4인산으로 변환이 되고 나머지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변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엔자임 A는 포도당 분해 과정과 지방산 산화 과정 등에서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변환이 되고요. 아실기 운반 단백질로도 변환이 되어서 TCA 회로나 지방산 베타 산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 코엔자임 A는 여러 화합물과 단백질의 아세틸화 작용에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생성과 미토콘드리아 내 케톤체 생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엔자임 A는 미토콘드리아에 지방산을 전달하거나 단백질의 시스틴 장기에 존재하는 이제 자유 황화물기와 결합을 해서 이제 그 활성산소종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